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민인문학 수업, 교육을 통해서 철학과 역사를 알아보기 또는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교육을 이해하기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해서 마지막 수업에 오게 됐네요.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대면으로 여러분과 마주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했더라면 더 뭔가 풍성하게 했다고 느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미흡합니다만, 그리고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렇게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란 게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숱하게 죽이고 인명을 앗아가고 또 정말 그 사회를 파탄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그런 위력을 발휘했는데,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도로 그냥 통제하면서, 물론 큰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이른바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교육 활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름의 운이 좋은 케이스는 아니었을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짧은 학기지만 한 학기 동안 저하고 짚으신 내용들이, 일단 우리가 그 교육이란 소재를 통해서 인문학을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교육이 뭐 어떤 영역인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론을 처음에 짚어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그 교육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쓰려고 하는 인문학의 두 분야인 철학과 역사라는 학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 교육을 이해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몸 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교육, 우리가 겪었었던 지금의 교육을 더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이 더 의미 있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을 이해하고 싶은데 지금의 교육을 그냥 지금 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얕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예전에 있었던 교육은 어땠었나 한번 참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을 보기 위해서 동양의 전통적인 교육, 서양의 전통적인 교육에 대해서 매우 제한된 샘플이지만 그것들을 여러분께 제시하면서 성리학의 교육적인 이상, 거경, 국리, 마음 챙김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설거지하기 위해서 설거지하기, 그런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서양의 그 교육 사상이 형성되기 위해서 고대서부터 굉장히 그 과학과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기독교적인 흐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의 근대 교육 사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양의 나름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과학이 합해진 교육적 이상을 구현하려고 했었던 그런 학자 중에서 코메니우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에밀을 지은 장자크 루소를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했고, 지난번에 루소 책 에밀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에밀 안에 들은 그런 그 사람의 메시지의 그 얼개라고 볼 수 있는 내면의 화해라는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공교육의 기반이 됐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해서 기반이지 실제로 현대 공교육이 루소의 교육을 다 실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소적인 교육은 너무 이상적이라서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쪽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아직 현실에서 실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마저 전해드릴 루소의 교육 사상을 또 계속 접해보시면 역시 이상이구나, 완전 현실화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가 놓쳐서는 우리 교육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냥 산업 일꾼 만들고 애들을 키워서 사회 일원으로 만들고 그것만으로 교육이 다 끝나도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될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를 인간으로서 성숙시키는 것, 우리가 기껏 해봤자 21세기 한국 사회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저 무한한 우주와 자연이 만든 존재라는 것을 깨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대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그 프로젝트가 말하자면 에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핵심 개념을 내면의 화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오늘 다가가면서 시간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전대들의, 그러니까 선배 또는 선현들의 교육적인 이상을 받아들여서 그걸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 현대 교육 속에서 나는 21세기의 한국인인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나는 나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나의 후대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기 인식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나를 알기. 너 자신을 알라.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 선생의 말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델피 신전에서 신으로부터 받은 신탁입니다. 신이 소크라테스한테 너를 알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는 그걸 가슴에 품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 철학의 궁극의 과제는 자기를 아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하시는 철학자들도 있고,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태어나서 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늙고 죽음에 다가갈 때까지 결국 뭐 하려고 사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 의문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일 것입니다. 난 여기 왜 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절대로 답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그걸 가슴에 품고 그 답을 죽을 때까지 구했습니다. 저는 그게 삶이라고 봐요. 계속 나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성과가 뭐냐? 그건 입에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던져 넣어서, 삶 속에 나를 던져 넣어서 체험하고 느끼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도라고 해야 될까? 노자 도덕경의 첫 번째 나온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와 같은 거대한 궁극의 진리 같은 것은 인간의 얄팍한 그 혀로서 언어로서 담을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어떤 것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결국은 막판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게 되는 가장 본연의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그 교육을 그 정신을 갖고 온 그 선현 중에서 루소라는 사람의 에밀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보태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그 루소 얘기까지 다가오면서 서양의 교육 사상의 줄기로서 신앙심과 과학정신 두 개의 줄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두 개가 화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까지 짚어보고 싶습니다만, 제 생각에 오늘 진도가 거기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6주차 강의가 다 끝나버려서 그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뭐 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을 믿지 않는다면 과학 너머의 실제, 과학 너머의 어떤 영성,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일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이것도 누가 이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 철학 수업입니다. 철학 수업은 답을 드리는 수업이 아니라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자체, 질문하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알매, 인식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철학은 나로 하여금 인식의 주체가 되라고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문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것을 질문해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인으로서 우리 시대의 당연한 그 규범인 과학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종교가 없으신 분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과학을 존중하고 신뢰하시겠죠.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이 연구하는 이 현상, 이 세상 너머의 의미를 논하는 게 의미 있을까? 가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왜 던져야 되느냐? 거기까지 나가기 너무 이제 시간이 모자르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요 강의 게시하는 그 유튜브 하단에다가 여러분께 참고 자료를 하나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서양의 유명한 과학자들의 토론이에요. 한 과학자는 철저한 무신론자고 또 한 과학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나 둘 다 세계 정상급, 최정상급 과학자들이에요. 이론가들이고. 두 사람이 무신론 대 유신론 가지고 티격태격 토론하는 매우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글이거든요. 그걸 참고 삼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서양의 그 교육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 신앙심과 과학정신의 융합이라는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못 나가겠으니까 이 참고자료로 가름하기로 하고, 그 에밀에 나온 사상의 그 내면의 화의 나머지 부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죠. 에밀에 나오는 루소의 말. 이 가면이라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표정, 예의, 범절, 규범, 언어, 뭐 이런 게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종의 사회적인 인격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루소는 비판했다는 말씀드렸죠. 가면 안에 내가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를테면 18세기 부르주아는 잘 몰랐다라는 비판을 루소가 하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주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봤던 루소는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비판을 모아가지고 앨런 블룸이라는 미국의 사상가가 이렇게 신랄하게 부르주아를 또 비난했어요. 부르주아는 원래 부르주아의 어의는 제가 지난번에 중세 성 안에 함께 거주했었던 행정가, 법률가, 은행가, 그래서 상공인 뭐 이런 사람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만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부르주아인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서 조금이라도 더 뽑아먹지? 내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이죠. 물론 사람 원래 다 그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내 이득의 최선을 위해서도 저 사람의 이득도 어느 정도 함께 나누면서 가야 이 관계가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내 것만 취한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당연히 사람으로서 함께 뭐 윈윈이라고 하다시피 좋은 것을 나눌 그런 생각도 해야 될 텐데 부르주아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주아는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대자아 관계예요. 나는 요새 왜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난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저런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등등을 물어보는 게 간단히 말해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걸 물어볼 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타인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이거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사람은 평가는 어떨까? 그럼 눈치 보이고 체면이 좀 깎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신, 고유한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게 부르주아라는 비판을 루소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이런 면을 많이 갖고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만 제 경우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루소가 1700년대 중반에 이제 선지자처럼 예언한 게 이러한 속성이 이제 주된 속성인 부르주아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데 그럼 세계가 망조가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예언적인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부르주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게 지금 이 세상 아닌가요?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부모들한테 자기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바람은, 훌륭한 말도 많이 나와요. 근데 핵심적으로 기본이 뭐냐? 돈 많은 사람이 되길 바래요. 부르주아가 되길 바래요.
부르주아가 과거에는 성한 거주자였으나 지금은 어의가 완전히 바뀌어서 중산층 뛰어넘는 유산계층을 얘기하죠. 돈이 많은 사람들 집단을 부르주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이 부르주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요. 훌륭한 거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기본으로 돈인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배금주의 사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느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쉽게 잘못됐다, 옳다 그런 단정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건 저한테 침뱉는 얘기죠. 그러나 돈을 숭배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은 가져볼 수가 있어요. 이익권이, 자본이, 수익이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는 그러면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건 다 배워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CO2 배출해버리고 기후온난화 더더욱 가속화되고 세계 항구 도시들 물에 잠기고 우린 살아남겠습니까? 세계 생태계 생물들 멸종하고 그럼 인간도 못 살죠. 루소가 그런 것까지 뭐 예견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이익의 극대화만 원하고 금전적인 수익만을 중시했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현대에도 자본가 월스트리트의 리만 브라더스 같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면 모두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자, 저는 그 자산가들, 자본가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분명히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집단이 그런 사람들일 텐데 우리의 뜻, 공동체를 살리려는 뜻은 민의를 모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대로 세상을 보고 우리한테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를테면 생명 같은 것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세상이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을 채울 인물로서 루소가 에밀을 제시했다는 말씀이에요. 부르주아보다 더 큰 인간입니다. 부르주아는 축소된 인간이라고 봤어요. 쬐고만 인간 아니라 더 큰 인간으로서 에밀을 제시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면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면 안에 있는 풍성한 자기를 전인적으로 살려내는 존재로서 에밀을 얘기했고 자신 내면을 전인적으로 살리는 과정에 대해서 내면의 화해라는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내면의 화해고 그러면서 마무리 지을 때 이런 그 도마복음의 말씀 그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우 그 심오한 말씀이고 잠깐만 목을 축이고요.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추상적이죠. 이것에 대해서 현대 학문의 개념을 빌어서 제가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현대 학문은 심층심리학이라는 분야예요. 제가 학기 초에 저 자신의 공부 여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이 먹어서 가장 집중해서 공부하게 된 여정이라고 말씀드린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학자들의 이론을 연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워낙 유명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정신분석학 창시자이고 현대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나의 의지나 맑은 정신, 논리, 이성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내 깊숙하게 한 데 있는 무의식이 우리 주인다라는 것을 설파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프로이트 이전에도 무의식에 대한 그 알문, 지식은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이 사람이 뭐 집대성에서 거의 현대인들한테 제시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현대 이제 정신의학자들도 꽤 많은 사람이 프로이트에 찬동을 하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정신분석학적인 기법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정신의학계, 뭐 인문학 등등에 끼친 영향이 뭐 어마어마한 거장이죠.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사실 진짜로 배운 제자는 아니지만 거의 제자뻘 되는 스위스 출신의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또 학자가 있었어요.
프로이트보다 젊은 사람인데 프로이트의 후계자가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하고 무의식 이론에 완전히 찬동하는 학자죠. 근데 프로이트하고 갈라졌어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이트는 우리 안에 무의식의 그 욕동이란 것이 거의 전적으로 성적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사람인데, 비해서 융은 성적인 게 굉장히 많고 강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보고 여기서 갈라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융은 그 종교성을 그냥 어떤 심약한 사람의 뭐 배설 기능 정도만 보지 않고 종교성 안에 인간의 깊은 어떤 그 무의식의 그 에너지 같은 게 담겨 있는 면을 굉장히 깊이 천착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주로 성욕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은 성욕 플러스 또 딴 게 있다라고 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 프로이트주의를 받아들여서 연구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에릭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는 아닌데요. 주로 그 아동 정신분석 및 치유, 그리고 아동 교육에 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에릭슨 선생은 워낙 유명한 게 그 아동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8단계 그 성장 그 론을 펼쳤는데, 이게 1950년대에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무슨 아동 보육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그 밖에 인간에 대한 숱한 학문에서 인간이 평생 어떻게 이제 발달해 가는가에 대해서 뭐 거의 이론적인 그 기반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융 학파는 아니고 프로이트 학파예요. 저는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을 공부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분은 이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그 융 선생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자주 끄집어내는 말인데, 한 해도 새로운 나를 발견하지 않고 지나간 적은 없었다. 저한테는 큰 그 통찰을 준 말씀입니다. 융의 어휘는 이것과 약간 다른데 제가 조금 개조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해도 새로운 나가 나온 적이 없었다. 올해 들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2020년에 발견한 새로운 나의 어떤 면모가 있나요? 2019년에는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자기 성찰입니다. 내적 성찰이에요. 있으신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여러분이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나를 알게 된 게 있는가? 자, 이런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찰인데요. 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사 훈련 수업에서는 이것을 이제 개인사 성찰 기법이라고 해서, 개인사는 사가 역사사자예요. 개인의 역사를 훑어보는 그런 시도를 하거든요. 그걸 해보면 전에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작년에 이런 면이 나한테 튀어나왔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만히 자리에 누워서 한참 자기를 돌아보면 잠에 빠지겠죠. 그렇지 말고, 잠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작년을 고요히 회고해 보시면, 그래,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것을 이제 추려내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매년 생겨요. 잘 돌아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뭐 40대, 50대다 그런데 요즘에 뭐 새로운 나가 있겠어라고 의심이 드신다면 예전의 자신을 떠올려 봐 주세요. 15살 때, 16살 때, 뭐 그만한 무렵에. 그때 15살의 나는 수십 년 세월에 흘려서 지금과 같은 나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아마 이를테면 나는 학계로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알았으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이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15살은 몰랐던 나가 20살 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25세 튀어나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중학생은 상상도 못하는 인간이 대학 생활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 또 그게 나와요. 군대 제대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나도 몰랐던 나가 튀어나와요. 직장 상사 놈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런 상상도 못했던 나가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또 전혀 상상 못했던 나가 나오죠. 애를 낳으면 더 하고요. 늙으면 또 별의별 나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함의는 무엇이냐? 앞으로도 계속 나는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곧 환갑을 맞아서 61세가 돼서 저를 새로운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65살이 되면 또 알게 된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럼 그 새로운 나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레고 블록처럼 밖에서 새 레고를 여기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과연 내 안에 어디에 그런 게 있었어? 나도 모르는 내 안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내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저 깊숙한 나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내면을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안에 잠겨있는 나가 나를 휘두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설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의 이 말을 아주 깊이 신뢰하게 돼서 이분들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분들 말씀을 가지고 루소의 내면의 화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분들을 제시하면서 좀 말이 길어졌어요. 이분들을 소재로 만든 영화도 있었어요. 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영어로 A Dangerous Method라고 써있죠. 위험한 방법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위험한 방법이냐? 정신 분석 같은 게 위험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프로이트 맡았고 이 사람이 융을 맡았어요. 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예요. 키라 나이틀리 많이들 아시죠? 비고 모텐슨 그 2년 전인가 그 그린 북이란 아카데미 상 받은 데서 그 깡패 운전수로 나왔었던 명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이클 패스벤더는 그 엑스맨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마그니토 주인공으로 계속 나왔던 또 이 사람도 명배우죠. 저희 셰익스피어 연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런 헐리우드의 명배우들을 3명이나 모아서 프로이트와 융이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는 그 역사적인 그 조우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흥미진진해가지고 봤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 거의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서 보라고 해도 자느라고 다 못 봤다라는 답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처럼 이 프로이트, 융 이런 사람들에 관심이 있는 분은 봐주시기를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영화 광고보다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서구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프로이트나 융 같은 사람의 무의식 탐구와 그것에 기반한 인간 정신 치유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중화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수의 괴짜들의 그런 이론 노름이 아니란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의학과 그리고 그 제반 학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큰 현대 학문의 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융 쪽을 훨씬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를테면 이제 무거워. 진짜로 무거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값비싼 책입니다. 미국에서 친구가 특별히 제 주문을 받고 갖다 준 책인데 제목이 레드북인데 융이 젊었을 때 꿈을 통해서 적극적인 명상이라는 것을 실행하면서 온갖 무의식의 그런 그 이미지들과 조우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깨친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몇 년 잡고서 작년에 겨우 다 읽었어요. 제가 이제 새 책을 쓰면서 이 책을 다 완독하고 새 책을 집필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융에 대해서 박학다식해지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요,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을 가르쳐준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읽는 겁니다. 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심층 심리학자들을 공부한 것을 루소의 이야기하고 접목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루소가 그 가면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 그 융의 분석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페르소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많이 했는데 그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대요. 마치 우리나라의 탈춤처럼 말이죠. 그럼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소나는 이제 현대에 그 변형이 돼가지고
가면이라는 뜻도 쓰이지만 외적인 인격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됐죠. 그리고 대사회적 자아라고 불러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꽤 복잡하고 깊숙한데 그 중에서 세상을 향해서 난 면이 이렇게 예쁜 척하고 있는 면,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해서 페르소나는 위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난 나의 인격의 어떤 부분입니다. 외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의 그림이죠. 흔히 이 빙산의 그림이 인간의 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들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다에 빙산이 이렇게 떠 있으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이렇게 조금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깊숙한 것은 바다, 해수는 아래로 이렇게 잠겨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빙산 쬐꼬만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배가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부딪혀서 좌초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겉으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나, 즉 의식된 나는 이것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나는 깊숙한 무의식에 잠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저런 게 있는지도 감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휘두른대요. 미치고 팔짝 뛰어들어지죠. 내가 머리를 쓰고 논리적으로 뭐 고증을 하고 그리고 의지를 내서 더 잘 사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깊숙한 곳에 나를 휘두르는 그 동력, 동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게 이쪽 이론의 함의이기도 합니다. 이 해수면에 떠 있는 이 부분,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여기 사람 얼굴처럼 그려놨죠? 제가 그린 거예요. 이게 페르소나, 가면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났어요. 그러나 나는 이거 전체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그 그림에 나타난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게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가면은 나의 작은 부분밖에 안 되는 것인데 루소가 지적하는 것은 그 작은 것에 평생 집착하면서 살다가 가버리니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너를 알아내라는 얘기는 나도 모르는 나의 무궁무진한 잠재력 가능성을 선과학이 다 있는데 어둠과 빛이 다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려는 모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의식하고 경계선은 이제 물결이 찰랑거리는 그 부분, 그거는 이제 무의식의 얕은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여기에 속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나니까. 그러니까 난 어제 일어난 일도 다 일단 까먹잖아요. 까먹지만 유의미한 것은 나중에 기억해낼 수가 있죠. 뭐 저기 20대 때 겪었던 일, 10대 때 겪었던 일, 뭐 저기 엄마 아빠랑 그 어린 시절에 함께 놀러 갔던 것, 그런 걸 우리가 기억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환해내려면 대부분 소환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전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 얕은 유역에 있는 기억 말고 더 깊은 데로 내려갈수록 기억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더 깊은 데는 기억해낼 수가 없는 불가능한 나가 있어요. 언제? 뭐 여러분 3살 때 기억나세요? 또는 17살 때라도 내가 완전히 잊어버린 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가 저 빨고 있을 때 나가 기억나요? 안 나죠. 그러나 그때도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나는 아기로서 느꼈고 느낀 것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정 반응을 우리가 포착해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기의 인격 전체의 성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고 그건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기억해낼 수 없는 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내 주인이 여기 가면이 아니라 이 안에 깊숙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융심리학에서는 자기라고 불렀어요. 셀프인데 독일어로 셀프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명확히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전체가 나라고 볼 때 전체의 핵심인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자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서 명료하게 표현하기 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의 주인만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전체를 합친 나의 주인인 나는 나한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고 나한테 이런저런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기능도 합니다. 무의식에 묻혀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뭔지 평소에 잘 못 느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기분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요. 꿈의 메시지로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꿈 해석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밤에 꾼 꿈을 아침에 새벽에 깨가지고 막 그 메모지에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개발세발 적어 놓으면 아침에 깨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별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죠, 꿈속에서. 이게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무슨 숨은 의미? 내가 의식하며 사는 밝은 낮의 일상에서는 생각 못했던 무엇들이 있어요. 일부러 생각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골치 아파. 아이 싫어. 그리고 제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하기 전에 아예 묻어버린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깜빡 잊어버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어난 감정을 내가 아예 억누른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다가 꿈에 나타나요. 메시지로. 해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저의 내면에 이제 거풀을 하나씩 이렇게 벗겨내면서 제 깊숙한 곳에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가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제 내면에 저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심층심리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한 꿈 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자료는 차고 넘쳐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제가 직접 겪은 체험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복잡한데 서술 다 자르고 제가 해외 입양아하고 관련된 일을 잠깐 하면서 연구 때문에 7살 때 미국에 입양됐다가 27살이 돼서 자기 생모를 찾으러 한국에 귀국한 청년하고 한 거의 열흘간 같이 생활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다니고 뭐 그런 일을 좀 했어요. 7살 때 미국에 입양이 돼서 다행히 좋은 백인 가정에 들어가서 양부 양모의 사랑을 받고 명문대학까지 가서 석사 과정에 있었던 학생이에요. 박사 과정이었나? 27살이니까 박사 과정이었나? 어쨌든 저도 잘 아는 명문대 학생이고 제가 인천공항에 차 끌고 나가서 그 친구를 맞이했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뭐 멀쩡하고 쾌활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는 건강한 젊은이를 보는 게 좋아요. 늙었다는 징후인지 몰라도. 그래서 악수를 했더니 손의 힘도 굉장히 좋고. 근데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10여 년을 살면서 숱한 그 한국인 출신, 우리 재외동포라고도 합니다만 2세 재외동포는 뭐 미국인이죠. 그런 이제 한국인 출신 미국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체로 이제 자신의 조상의 나라를 의식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이 친구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별일이네. 뭐 얘는 그래도 지 엄마 나라라고 찾아왔는데 그리고 지가 태어난 나라인데 그걸 한마디도 못할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뭐 코이카이도 가고 어디 그 가족 만나는 그런 그 접선이 아니라 상봉 장소에도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 일종의 관광도 좀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게 그 친구가 또 하필이면 미국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학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덕분에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진짜. 일주일 넘게 같이 지내는데. 놀랐어요. 어떻게 모국어예요? 왜냐면 여기서 7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모국어를 한마디도 모를 수가 있을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제가 뭐 교육학자로서 7세 아동이 모국어 습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뻔히 제가 인식하고 있는 바이죠. 교육학자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7살짜리 아이 보세요. 말하는 거. 뭐 원어민으로서 거의 뭐 어른처럼 말하잖아요. 어휘만 부족할 뿐. 어른보다 더 말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언어학적으로 그 언어 기본 구조가 완전히 여기 그 골수에 박힌 그 나이가 7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똑똑한 친구인데 한국에 7살까지 살았으면 당연히 한국어를 마스터했겠죠. 그걸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믿게 됐는데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공식적인 거 하다가 이 친구가 그 시장, 서울에 있는 시장을 구경하고 싶대서 남대문 시장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통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디 가다가 킁킁거리면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그리 가봐야 되겠대요. 개처럼.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갔더니 뭐가 나오냐? 좌판에서 순대랑 떡볶이랑 이런 거 팔고 있었습니다. 오뎅이랑. 그 앞에 갔더니 이게 뭐냐요? 그래서 사람 먹는 거다 그랬더니 너무 그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기억이 난대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7살까지 살았으면 한국에 살았을 때 그 냄새를 맡아봤겠죠. 근데 눈으로 보고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음식인지. 근데 냄새는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저하고 떡볶이랑 순대랑 오뎅 국물이랑 그걸 같이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는지 몰랐대요.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언어는 깡그리 잊어버렸는데 냄새는 아직 기억, 뇌세포 속에 남아있던 것이고 그것이 동원이 된 것이에요. 그 냄새를 맡음으로써. 근데 모국어만 쓰는 한국 한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는 한마디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 친구가 그 기억 못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한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갈 때 다 돼가지고 이제 생모를 만날 땐 제가 안 데려가는데 여동생 만날 땐 제가 같이 있었어요. 여동생 만나서 어디를 가는데 이제 제 차 뒷좌석에 여동생하고 그 친구가 앉았어요. 저는 운전하고 갔어요.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통해요. 얘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지 또 여동생은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여동생 힘겹게 살았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뭘 하고 있었나 본데 근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저는 그냥 백미러서 보면서 그래 저도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잘 못 봤어요. 한마디 하는데 이 오빠가 여동생한테 한마디 하는데 영어로 여동생이 못 알아들을 거 알면서도 한마디 하는데 글쎄 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너무 그리웠고 그 동생을 위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동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야 집어쳐 내가 다 통역해줄게 그러고 싶었습니다만 꾹 참았습니다. 그냥 눈짓으로 서로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끝에까지 이 친구가 한국말을 동생한테도 한마디도 안 쓰는 걸 보고 진짜 모국어를 완전히 망각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심층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해가 용이하더라고요. 7살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하고 찢어져서 생판 모르는 미국으로 혼자 간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가족과는 다시 못 만날 거예요. 그 심경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하겠죠? 죽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어린아이는 죽을 것 같습니다. 공포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정, 죽을 것 같은 공포에 가슴이 찢어진 걸 넘어가는 아예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통증, 이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깊은 무의식의 주인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언어를 잊어라. 모국을 잊어라. 새 가정에 새 가족을 받아들여라.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듯이 이렇게 마법의 주문처럼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억을 지워버리는 일을 무의식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 상실이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 상실이 그 순간의 상처에 고통받아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의식에서 일으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모국어까지 깡그리 이렇게 지워버리는 사례는 이제 제가 직접 본 게 처음이라서 신기한 일이라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생각해보세요. 너 모국어 잊어버려. 그러면 그게 잊어버려지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문을 해서 너 한국말 다 못 쓰게 고문할 거야. 그렇다고 한국말 못 쓰게 되지 않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인력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무의식에서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된 게 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런 성찰을 제가 오래 했거든요. 10여 년 넘게.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 있느냐? 제 기억이 깡그리 없어진 그런 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러나 그 성찰하기 전까진 제가 제 기억을 상실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 해에 기억은 하나도 없을까를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더니 뭐 그럴 만한 어린 저한테 충격적인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충격을 당하게 됐을 때 그 고통에 빠져서 쓰러지지 마. 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잊게 만드는 그런 일을 무의식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무의식은 이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휘둘리면 무의식이 악마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악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죠. 나의 무의식이 말하자면 루소의 내면의 화해로 말하자면 선한 기운이 더 많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무의식에 지난번에 들은 예로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고 있으면 무의식을 악한 늑대가 지배하지 않게 선한 늑대가 주역이 되게 나를 돌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 루소적으로 내면의 화해일 것이에요. 내 페르소나가 자꾸 내 무의식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겉으로 드러난 인격이 세상 눈치만 보면서 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 묻어둔 것도 그것도 눈치채가지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게 내면의 화해이기도 합니다. 가면이 내 안에 깊은 자기와 손잡는 것, 이것도 내면의 화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정신분석학자 등이 얘기한 것을 또 첨언하자면 정신분석학이 양가 감정의 통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양가 감정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우리 감정은 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기쁘기만 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면 기쁜 이면에 살짝 뭔가 아쉬움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양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제 예전에 학부 시절에 심리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걸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 중에는 하루 종일 손을 수도 없이 여러 번 씻고 맨날 구두를 반짝반짝 닦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보나마나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 손도 안 씻고 구두도 안 닦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손을 빡빡 닦아야 되죠. 이게 왜 손을 그렇게 빡빡 닦느냐? 서울시 뭐 권고가 하루에 8번 닦고 어쩌다고 그러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하루 종일 손만 닦고 있는 건 피곤한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닦느냐?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무의식에 더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러운 마음이냐? 겉으로 드러난 자기 행동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더러운 감정이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겉에는 헤헤거리는데 안에서는 막 증오심이 있다거나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안에서는 막 폭력적인 면이 꿈틀거린다거나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양가 감정이 너무 심한 사람 그러면 겉으로 방어기 기제가 나온 게 손 씻는 거란 말입니다. 불안하니까 너무 안과 밖이 떨어져 있어서 불안하니까 손이라도 막 씻으면서 계속 이제 좀 나아졌겠거니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손을 씻는다고 마음이 씻어지는 게 아니고 둘 사이에 어긋난 괴리가 그게 메워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손을 씻기보다는 내 안에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죠. 그래서 내면의 화해라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보는 것이기도 해요. 양가 감정에 내 감정이 한쪽으로만 있는 것, 이면에 있는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도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늘 밝고 기분 좋은 척만 하지 말고 실은 난 기분 나쁜 게 있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 아니라도 좋아요. 일기장이라도. 그러면 외면과 억압의 힘이 감소해요. 내 안에 어두운 감정이 있는데 어두운 건 나쁜 거야.
묻어버려야지. 그러면 묻어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묻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손 씻는 거예요. 계속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결벽증 심한 사람, 이런 건 특히 묻고자 하는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벽하느라고 온갖 에너지를 다 써서 진짜 건강한 자기한테 중요한 일에 쓸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맨날 씻고 정리정돈하고 완벽하게 다 갖추고 요만큼의 흠결도 없게 만드느라고 자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억압이 매우 파괴적이기 때문에 아유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어. 실은 난 너 싫었어. 이걸 끄집어내면 해소가 되고 억압이 감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더러운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요. 난 속에 사악한 생각이 있어서 나는 내 이익을 챙기고 싶었어.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것을 끄집어내면 물론 제가 이렇게 말했듯이 천박하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어른스러운 자기의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표출을 하고 그걸 만약에 진짜로 당사자하고 얘기하고 싶다면 훨씬 더 정교하게 방법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억압에 쓰든 나를 숨기려고 쓰는 힘이 더 이상 나를 숨기지 않고 이제 나를 실제로 건강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러 간다든가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서 양가 감정의 밖과 안의 그 괴리가 이렇게 길었던 게 점차 좁혀져서 그래서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내면의 화해예요. 그래서 내가 평화로워지면 거기서 창의성까지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창의성이 이제 부차적으로 붙인 얘기인데 여기 대해서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 화면을 따로 좀 올려드릴게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 칙센미아 선생이 하신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활동적이면서 휴식하기를 좋아하고 영민한데 천진하고 장난기가 있는데 의지가 있고 상상과 현실의 세계 둘 다 갖고 있고 외향성과 내향성,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중에서 어떤 일면, 그러니까 빨간 거 하나만 내 거라고 인정하고 살고 초록색으로 칠한 것은 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빨간 거, 초록색 이게 다 나야 라고 품은 사람이 창의성이 높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내적으로 구획짓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열린 자세이고 보다 큰 자기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이란 나를 전체적으로 쓸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 머리만 써서 계산만 하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창의성이 아니라 나의 사회성, 감정, 영성 이런 것을 다 함께 끄집어내서 살려내려고 할 때 나오는 게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눈치를 보면서 나는 일관되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보건 말건 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해. 난 저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해. 어쩔래 배째라. 이런 사람이 창의성이 높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막 말도 맘대로 하고 자기 표현을 있는 대로 다 하는 뭐 래퍼 같은 사람이 더 창의성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더 창의성이 높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양면성을 다 드러내서 표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위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즉 나의 가면이 흔들리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느 한쪽 면만 점잖은 나로서 나의 가면으로서 유지하기를 더 선호하죠. 무엇이 더 바람직한 길일까? 우리 각자 다 자신을 집어넣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철학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일관되고 정리 잘 된 사회적으로 각광받을 그런 면만을 나라고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의 이런저런 굉장히 양면적인 면들에 대해서 다 드러내고 있는 내 꼴대로 살겠습니까? 하나 선택하기 쉽지 않죠. 사실은 그 양자의 통합적으로 가는 게 또 내면의 화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또 융의 후예인 분석심리가들이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물 마시고 잠깐 쉬고서 또 할게요.